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손혜주 교수입니다. 오늘 아밀로이드 팩 검사로 여는 레캔비 치료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 3초마다 한 명의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68%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 규모가 연간 2,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세계 18위의 경제 규모로 애플 약 900조 원, 구글 약 450조 원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시장 가치를 넘어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병리의 시간 공간적 전파 양상과 ATN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아밀로이드 펫과 타우펫을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쓰는 법,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연 레캔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뇌 안에서 특정 단백질이 잘못된 형태로 뭉치고 엉키면서 퇴행성 뇌질환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신경세포 하나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지만 이 엉킨 단백질이 마치 씨앗처럼 주변의 정상적인 단백질까지 비정상적인 형태로 바꾸고 이러한 현상은 세포에서 세포로 퍼져나가 결국 뇌 전체로 확산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단백질은 신경세포 외부 공간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세포 내부에 있는 타우 탱글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와 타우 외에도 TDP43, 알파신 뉴클레인 등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병리 물질들이 있습니다. 사실 치매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아밀로이드가 원인이 되는 치매도 있지만 아밀로이드가 아닌 다른 병리 물질이 원인인 치매도 많습니다.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아밀로이드 펫에서 대부분 양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이 소체의 치매에서는 80%의 환자에서만 양성을 보이고요. 비아밀로이드 타우 치매의 일종인 전축두육 치매에서는 아밀로이드 펫이 음성입니다. 아밀로이드 펫은 아밀로이드가 원인인 치매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정상이라도 환자가 증상을 보인다면 정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다른 비아밀로이드성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퇴행성 뇌 질환마다 병리 물질이 뇌 안에서 퍼져나가는 독특한 공간적 시간적 전파 패턴이 있습니다. 타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뇌 줄기의 청색 반점에서 출발해서 해마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뇌 피질에 도착합니다. 반면 아밀로이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대뇌 피질부터 시작해서 소뇌까지 내려갑니다. 파킨슨병은 알파신 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타우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재밌는 것은요.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는 후각 망울, 올팩터리 벌브를 지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기저핵, 스트레아툼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파킨슨 환자들이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이전에 냄새를 잘 못 맡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파 패턴대로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각각 뇌 안에서 퍼져나가는 것은 사후 뇌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아밀로이드에 확산된 정도는 쌀 스테이징으로 타우에 확산된 정도는 버락 스테이징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밀로이드 펫과 타우 펫을 통해서 살아있는 환자의 뇌 안에서 진행되는 병리 변화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하나만 쌓인다고 생기는 병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타우, 신경염증, 시냅스 기능장애, 신경세포 소실이라는 다양한 병리적인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입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병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 언어, ATN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ATN은 알츠하이머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병리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바이오 신호등입니다. A의 아밀로이드, T의 타우, N은 뉴로 디제너레이션, 신경 퇴행을 나타내죠.
먼저 아밀로이드는 무증상 단계부터 가장 먼저 조용히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그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 플래튜에 도달하는데요. 막상 환자가 병원에서 임상적 치매 진단을 받을 시점에는 아밀로이드 펫으로 병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타우는 아밀로이드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인 후에 나타나고 이 단계에 인지 기능에 미세한 변화가 처음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타우 축적이 심해질수록 인지장애 증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퇴행이 나타나는데 FDG 뇌 검사에서 뇌 대사 저하가 뇌 MRI 검사에서 뇌 피질의 위축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병리 변화 이후에 환자는 뚜렷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MCI, 경도 인지 장애, 어려움을 경험하시면 치매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ATN 조합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아밀로이드만 양성이고 타우는 음성인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의 아주 초기 변화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두 번째,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모두 양성인 경우는 임상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병리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에 해당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밀로이드가 음성이면서 타우와 신경 퇴행만 있는 경우는 전축두엽 치매처럼 비아밀로이드성 타우 치매로 봅니다. 아밀로이드가 양성인데 타우 병리 없이 신경 퇴행이 나타난 경우는 알츠하이머 병리와 무관한 다른 뇌 질환이 함께 작용하여 신경 퇴행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똑같은 ATM 병리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자의 현재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서 향후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색깔이 점점 진해질수록 미래에 임상적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는데요. 똑같은 아밀로이드 양성, 타우 음성 병리 프로파일이라도 만약 환자가 아직 정상 인지 기능을 보인다면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 병리가 시작된 전임상 단계라 볼 수 있지만 경도 인지장애 증상을 이미 보인다면 증상의 원인을 아밀로이드 단독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 등 다른 병리 요인이 동반되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밀로이드 펫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뇌는 바깥을 싸고 있는 그레이 매터 회색질과 안쪽에 화이트 매터 백질 두 영역이 있는데 아밀로이드 펫에서 바깥쪽에 그레이 매터 회색질의 섭취로 정상인과 환자를 구별합니다. 회색질에서는 혈류의 흐름이 백질에서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지 않는 정상인은 뇌에 붙은 아밀로이드 펫 트레이서가 빨리 씻겨나가고 아밀로이드 버든이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는 씻겨나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아밀로이드 펫의 섭취의 강도와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이는 사후 부검에서 확인된 아밀로이드 병리 염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위가 정상인 아래가 치매 환자의 아밀로이드 펫인데 저희는 판독할 때 레터럴 템포럴, 프론탈,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프리큐니어스, 페리에탈 콜텍스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위쪽에 있는 정상인은 생선가시처럼 화이트 매터의 뼈대의 구조가 삐쭉삐쭉하게 보이고 환자는 화이트 매터뿐만 아니라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그레이 매터의 섭취가 꽉 차 보입니다. 그럼 아밀로이드 펫으로 치매를 얼마나 일찍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좋은 답을 드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다이안이라는 유전성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부모가 치매가 발병한 나이와 내가 발병한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의 치매 발병 나이가 나의 예상 치매 발병 나이가 되는 것이고 현재 내가 예상 치매 발병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남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50세에 치매가 발생했고 내가 현재 20살이라면 나는 치매 발병 마이너스 30년 전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NEJM이라는 저명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 예상 치매 발병 17년 전의 뇌 상태이고요. 15년 전의 뇌 상태입니다. 12년 전 점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고 있죠. 9년 전, 8년 전, 7년 전, 5년 전.
어 지금쯤에는 인제 인지기능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임상적인 치매 진단을 받았을 시기의 뇌 사진입니다. 각 시점에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어느 부분에 쌓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파란색은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붉은색은 뇌의 아밀로이드라는 병리 단백질이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밀로이드가 없는 정상인이 펫을 찍으면 당연히 음성을 보일 거고요. 반대로 치매 환자가 펫을 찍으면 당연히 양성 소견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밀로이드 펫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요. 만약 30대에 직장도 잘 다니시는 분이 아밀로이드 펫에서 이렇게 양성이 나오면 향후 임상적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정상인도 나이가 들면서 아밀로이드가 쌓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아밀로이드 펫을 찍은 무증상 일반 환자 중에서 양성이 날 확률은 50대는 약 10% 정도, 7, 80대에는 20, 30% 정도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무증상 아밀로이드 펫 양성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치매, 임상적 치매로 전환될 확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펫을 촬영한 시점에서 나의 뇌가 앞서 말씀드린 ATM 병리 체계상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그림은 모두 겉으로는 별다른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병리 체계가 ATN 체계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향후 몇 년 안에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순수한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전형적인 시간적 진행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우측 상단의 그래프는 아밀로이드만 있고 타우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신경퇴행이나 임상 증상이 알츠하이머 병의 일반적인 진행 양상에 비해서 더 이른 시점으로 더 화살표가 왼쪽으로 지금 이동해 있죠. 이런 현상은 치매 가족력이나 아포, 이포 유전자,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혈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알츠하이머 외에 다른 신경퇴행성 병리가 함께 동반됐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사례는 89세 남성 환자로 천천히 진행하는 기억상실성 치매로 수년간 증상 완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펫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지만 타우 펫에서는 이상 소견이 너무 경미해서 이 환자의 심한 뇌 위축이나 인지기능 감퇴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환자분은 알츠하이머 병과 더불어 PDP-43 뇌병증이라는 또 다른 병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아래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동일한 양의 아밀로이드와 타우 병리가 쌓여 있더라도 지속적인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활동을 즐겨온 인지적 회복 탄력성, Cognitive Resilience가 높은 사람들은 뇌가 병리적 손상을 견뎌내며 임상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무증상 아밀로이드 양성 환자들이 갈 수 있는 3가지 인지 경로 로드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느린 길입니다. 뇌에 아밀로이드는 쌓여 있지만 타우와 신경세포 손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 부담이 낮을수록 느린 길은 길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5년에서 최고 10년 정도까지 인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 의하면 5년 이내 10% 미만만 치매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중간길입니다. 중간길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였고 타우도 발견되기는 했지만 타우가 뇌 전체에 퍼진 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내측 측두엽에만 국한된 초기 단계입니다. MRI상 뇌 위축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경미할 수도 있고요. 이 중간길에 속한 사람들은 5년 이내에 20, 30% 정도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른 길입니다. 이 경로는 아밀로이드가 있고 타우는 뇌 피질 전체에 퍼졌고요. MRI상 뇌 위축 등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특징이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사실상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 단계로 봐도 무방하고 향후 3, 4년 내 50% 이상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밀로이드 펫을 판독을 할 때 펫 결과에 따라서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음성인 분에게는 현재 아밀로이드 펫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기 시작한 후 실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10에서 15년 정도나 걸리기 때문에 현재 환자분께서 인지 기능이 괜찮으시다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인지 기능이나 행동 증상이 있으시다면 아밀로이드 외에 타우, TDP43, 알파신 뉴크레인 등 다른 치매 병리 물질이 원인인 치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또 이번 검사 결과가 평생 치매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매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10년 후나 혹은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란싯 위원회가 권고한 향후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적인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지중해식 마인드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녹색 채소, 베리류를 많이 드십시오. 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두뇌를 계속 쓰는 인지자극 활동을 이어가시고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또 청력이 이상하시면 보청기를 사용하시고 또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울증과 만성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과 같은 유해 환경 노출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와 금연 절주는 기본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성 환자인 분께는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밀로이드 펫이 양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모두 곧바로 임상적 치매로 진행되는 건 아니니 너무 미리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 펫 결과가 음성이면서 인지 기능이 정상인 분보다는 향후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모두 다 빠른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느린 길 또는 중간 길을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환자분께서 ATM 병리 체계에서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 계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정밀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현재 인지 기능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검사해 보시고 또 최근에 승인된 항아밀로이드 치료제인 레켄비의 투여 대상이 되실 수 있는지도 의사분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강조한 대로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예방적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보다도 신경 써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큰 한 축인 타우펫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는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리 중 센터,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아밀로이드성 타우 치매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 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조금씩 타우 단백질이 뇌에 쌓입니다. 특히 뇌 기억과 관련된 해마나 내측 측두엽에서 타우 단백질이 소량 발견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노멀 에이징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이 정도로는 일상생활이나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특정 유전자의 영향으로 아밀로이드가 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아밀로이드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타우 단백질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내측 측두엽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침범하지 않았던 외측 측두엽이나 전두엽, 두정엽, 연합피질까지 타우 병리가 급속히 퍼지게 되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타우는 사실 펫트레이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타겟인데요. 우리는 사실 아밀로이드 펫, 타우 펫만 찍으면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뇌 안에서 타우와 아밀로이드는 서로 뒤섞여 있고요. 그런데 뇌 안에 타우 농도가 아밀로이드보다 2배에서 15배 더 낮습니다.
또 그레이 매터뿐만 아니라 화이트 매터에서도 타우가 발견되고요. 또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류, 싱글 프래그먼트인데 비해서 타우는 마이크로 투블이 붙는 R 텐덤 리핏이 3개짜리냐 4개짜리냐에 따라서 6가지 R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R 타우 병증, 4R 타우 병증,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3R과 4R 타우가 섞여 있는 질병이죠. 그래서 다양한 울트라 스트럭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또 타우는 세포 안에 있어가지고 이 방사선 추적자 트레이서가 타우에 붙기 위해서는 먼저 BBB, 혈관 뇌 장벽을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도 통과해야 되겠죠. 그 뒤에도 타우를 싸고 있는 퍼지 코트라는 이 층까지도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타겟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타우 트레이서들이 개발되어 왔고요. 타우 영상에서는 색깔이 푸른색에서 빨간색으로 진해질수록 타우 섭취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인에서는 이렇게 내측 측두엽인 엔소라이널 콜텍스의 아주 미미한 약한 신호 정도는 정상인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 하지만 알츠하이머가 진행될수록 히포캠퍼스, 트랜스엔토리널 콜텍스, 인페리얼 템포랄, 레터럴 템포랄, 페리에탈 콜텍스, 즉 뇌 전체로 타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펫보다는 타우가 환자의 임상 증상 악화와 더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게 치매가 기억력 문제보다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운 타입의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중에서 포스테리어 코르티컬 아트로피 타입의 치매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타우펫을 찍어보면 시각 연합 중추 근처인 후두엽, 오시피탈 콜텍스의 타우 섭취가 높아져 있고요. 또 치매기는 한데 기억력보다는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로고페닉 베리언트 PPA 타입의 치매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타우가 언어를 관장하는 템포럴 콜텍스의 타우 섭취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타우펫으로 타우가 쌓이는 공간 분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안에서도 다양한 클리니컬 베리언트들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뇌에서의 감별뿐만 아니라 아밀로이드가 원인인 아닌 다양한 비아밀로이드성 타우 치매의 감별 진단에도 타우펫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 분야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레켐비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기 전에는 정말 환자의 뇌 속에 진짜 아밀로이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최근 더욱 치매 펫 영상 검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펫 검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받아야 환자분께 가장 효과적일까요? 원래 치매 펫 검사의 사용 지침이 처음 나온 거는 한참 전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치매 펫을 언제나 쓰지 말고 알츠하이머 진단이 애매할 때만 신중하게 써라 정도의 제한적인 권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12년이 흐른 2025년 지금 이 지침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먼저 제일 큰 변화는요, 타우펫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치료와의 연관성인데요. 과거에는 진단이 확실하지 않는 중증 이상의 치매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권장되었지만, 최근에는 레켐비와 같은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초기의 치매, 경도 인지 장애 MCI 단계나 초기 치매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권고안에는 혈액 검사와 같은 간편하고 경제적인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치매 위험이 높지만 무증상인 사람들에게 값비싼 펫 검사 대신 혈액 검사를 먼저 권유를 하고, 반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펫 검사를 적극적으로 구분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할까 말까 궁금증 해결. 펫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 중에서
폐 검사가 강력히 권장되는 초록불이 켜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65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MCI, 경도인지 장애 또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아밀로이드 펫은 9점, 타우 펫은 8점으로 검사 권고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 증상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와 좀 다르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증상인 기억력 저하보다는 언어를 표현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혹은 병의 진행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밀로이드 펫과 타우 펫을 촬영하면 알츠하이머 병의 변형된 형태인지 아니면 비아밀로이드성 타우 치매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아직 일상생활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지만 기억력 저하로 MCI,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이 또 뇌 속에 얼마나 많은 병리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면 앞으로 이분이 실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를 쓰기 전에 정말로 환자의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아밀로이드 펫은 9점, 타우 펫은 8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혹시 타우 펫이 8점이라는 걸 보시고 타우 펫이 8점이면 아밀로이드가 없이 타우만 있어도 레켐비를 써도 될까요?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우 펫은 환자가 아밀로이드 펫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의 치료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한 보완적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펫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말 그대로 애매한 노란불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상 명확한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전문적으로 SMI,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거나 아포, 이포와 같은 유전적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특히 걱정이 더 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밀로이드 펫은 6점으로 아주 애매한 수준이고 타우 펫은 2점으로 거의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미 다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확실하게 나온 경우입니다. 뇌 척수의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굳이 추가로 펫을 찍을 필요는 적습니다. 다만 타우 펫은 뇌 안에서 타우가 쌓인 공간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치매의 단계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펫보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타우 펫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타우 펫은 6점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 펫 검사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 빨간불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강한 분이 그냥 미리 치매에 걸렸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또 의료적 목적이 아닌 운전면허 갱신이나 보험 가입 또는 법적 분쟁을 위해서 펫 검사를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치매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 혹시 본인도 치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치매 펫보다는 혈액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레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켐비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뇌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랩에서 촬영한 유전자 변형 치매 생쥐의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것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아밀로이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아밀로이드 형태 중에서 레켐비는 어떤 형태의 아밀로이드를 타깃으로 할까요? 뇌 안에서 아밀로이드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단위인 모노머로 존재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 모노머들은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어떤 이유로 이 제거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노머 두세 개가 뭉쳐서 다이머가 되고 다이머가 뭉쳐서 작은 덩어리인 올리고머가 됩니다. 이 올리고머를 길게 엮으면 프로토피브릴이라는 더 긴 실 형태의 구조가 되고 이 프로토피브릴이 더 많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 피브릴이라는 좀 더 단단한 섬유상 실 덩어리로 발전합니다. 결국 피브릴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현미경으로도 보일 만큼 커다란 침전물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아밀로이드 플락입니다. 재밌는 점은 아밀로이드는 거대한 플라크보다 오히려 중간 단계인 올리고머나 프로토피브릴 상태에서 신경세포에 더 큰 손상을 준다는 건데요. 레켄비는 바로 이 올리고머와 프로토피브릴에 특히 잘 붙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프로토피브릴과 올리고머의 레켄비가 결합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면역세포가 다가와 이들을 잡아먹어서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레켄비는 베타 아밀로이드 중간체가 거대한 플라크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제거하여 뇌에 새로운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레켄비 외에 다른 항체 치료제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아두카누막 같은 경우는 섬유상 덩어리인 피브릴에 또 도나네막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쌓이고 굳어버린 플라크에 더 잘 붙습니다. 이러한 표적 차이 때문에 약효나 약을 쓰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레켄비는 아두카누밥이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초기의 독성 응집체를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꾸준히 병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반면 도나메밥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레켄비가 실제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 병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진행된 클래리티 AD 임상 3상 연구에서 위약군에 비해 레켄비 투여군,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레켄비 투여군의 아밀로이드 양이 투여 6개월부터 빠르게 줄기 시작했고 18개월 뒤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약 60센틸로이드 정도 감소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레켄비가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락을 이렇게 많이 줄였다면 환자의 기억력이나 일상생활 능력도 크게 개선이 되었을까요? 치료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CDR Sum of Box라는 인지기능 점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면요. 파란색은 위약이고 오렌지색은 레켄비 투여군입니다. 18개월 치료 기간 후 레켄비 투여군의 CDR Sum of Box 점수는 치료 시작 시점 대비 평균 1.21점이 악화되었고 위약군 플라시모군은 1.66점이 악화되었습니다. 즉 레켄비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위약군보다 약 0.45점 27% 더 느리게 진행이 된 것이죠. 결국 레켄비를 맞은 환자도 18개월 후에는 인지기능이 초기보다는 악화되었고 다만 그 속도가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를 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라는 수치는 통계적으로는 분명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CDR Sum of Box라는 척도가 최대 18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차이는 18점 중에서 0.45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18점 중에서 0.45점이라는 작은 차이가 환자의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요. 실제로 세계적 권위를 지닌 란셋 커미션 2024년 보고서에서도 레켄비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고 그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18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 이후에도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가할지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치매 환자가 레켄비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레켄비는 사실 모든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은 아닙니다. 레켄비는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 수정 치료제입니다. 영어로는 Disease Modifying Therapy라고 하죠. 실제 레켄비 임상 시험에서는 MMSE 점수가 22점 이상인 경도 인지장애 MCI 환자나 경증의 초기 아밀로이드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었고 뇌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중증 환자들에게서는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가 없는 타우 병리로 인한 치매 환자들은 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기반 연구를 보면 우리 일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참가자 869명 중에서 레켄비의 엄격한 임상시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겨우 8% 19명으로 우리 일반 지역사회에 실제로 살고 있는 일반 노인분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레켄비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임상시험에서는 대부분 배제됩니다. 또 많은 노인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혈관성 변화나 루이소체 병리 등 다양한 뇌 병리를 복합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지만 임상시험에서는 비교적 순수한 알츠하이머 환자만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참가자의 약 95%가 대부분 백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리얼 커뮤니티 현실 환자들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레켄비는 충분히 안전할까요? 레켄비의 안정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떠오르는 말이 아리아,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이미징 어브노멀리티라고 부르는 뇌출혈, 뇌부종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아 부작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포이포 유전자입니다. 레켄비 임상 시험에서 아포이포가 2개 있는 동형 접합자일 경우 뇌부종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33%고 아포이포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이형 접합자는 12%의 확률로 뇌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아포이포 타입이 없는 비보유자는 5%였습니다. 따라서 레켄비 투여 전 아포이포 유전자 검사를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리아 뇌출혈 뇌부종 부작용은 대부분은 다행히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드물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MRI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MRI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아리아 발생이 보통 치료 초반에 높기 때문에 아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5회차, 7회차, 14회차 약 주입 전에 실시를 하고 또 특히 아포이포 유전자나 과거 아리아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은 추가적으로 26회차 주입 전에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심 증상을 보이면 이런 스케줄과 무관하게 바로 추가 MRI를 시행을 합니다. 자, 레켄비는 환자와 가족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큰 치료입니다. 미국의 경우 레켄비 치료 비용은 연간 26,500달러,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약값 이외에도 의사 진료비, 혈액 검사, 약물 주사 투여비, MRI와 펫 영상 검사 비용, 부작용 관리와 치료 관련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이러한 레켄비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려면 국가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지원과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의 임상 및 경제평가 연구소인 ICER에 의하면 레켄비의 합리적인 연가 가격을
$8,900에서 $21,500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현재 책정된 가격이 이 범위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환자에게 약값의 80%를 지원하고 20%가 환자 본인 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4년 5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아직 아쉽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환자분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자비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레켄비와 같은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치료제가 좀 더 복합적인 질병을 동반한 지금보다 더 폭넓은 환자들에게까지 승인이 된다면 일반적인 지역사회 의료 환경에서도 장기적으로 정말 질병의 진행을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도 정말 장기적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환자의 불편함과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피하 주사 방식의 치매 치료제가 현재 계속 임상시험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이 앞으로 더 개발이 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레켄비 관련된 임상시험 결과들도 더 나오면 환자들의 치매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현주님, 치매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깜빡깜빡할 수는 있는데 어떤 사인, 어떤 단서나 큐 사인을 주면 아차 그렇지 하면서 다시 기억력을 찾습니다.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단서를 주더라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기억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치매입니다. 김흥성님, 레켄비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초기 경증 알츠하이머에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레켄비 관련된 임상시험은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너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확정된 데이터에 의하면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서는 효과가 낮고 초기의 경증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영채님, 부모님 아밀로이드 펫 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사전 준비할 것은 없나요? 네, 회계학과에서 검사를 하시거나 병원에 오실 때 보통 금식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밀로이드 펫 검사는 딱히 수분이나 식사를 제한하실 필요가 없이 당일날 편안하게 오셔서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블루님, 검사 비용은 얼마이고 보험 적용이 되나요? 현재까지 아직 아쉽게도 아밀로이드 펫과 타우펫은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자비 부담으로 진행을 하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원성님, 치매는 유전되나요? 부모님이 치매면 저도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전적 치매, 가족성 치매라고 하고요. 유전적 치매 같은 경우는 APP, PS1, PS2와 같은 치매 유전자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대물림되면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타입의 치매 같은 경우는 보통 치매가 발생하는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30, 40대에도 치매가 발병할 수 있고 진행 결과도 훨씬 빠르게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유전적 치매는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치매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라고 해서 반드시 100% 내가 꼭 걸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블루님, 가족력 유전 인자가 치매에 있어서 비율이 높은가요? 극히 일부분이고요. 전 세계 치매 전체 중에서 가족력 유전 인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손경지롱님, 업무 특성상 멀티태스킹이 많이 요구되는데 멀티태스킹을 하면 치매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사실 이 부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사실 평소에 직업상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멀티태스킹을 하면 뇌의 회로에 인지 부담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향후 인지 기능 저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김용현님, 치매 환자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치매 환자분이 같은 질문을 물어본 거를 또 물어보고 하면 사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버럭하고 조급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정서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영채님, 뇌 안에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뒤섞여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밀로이드 팩 검사와 타우 팩 검사 중 무엇을 먼저 받아봐야 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밀로이드 팩 검사를 먼저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병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밀로이드가 가장 초반에 나타나는 병리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펫을 초반에 실시를 해서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타우는 아밀로이드가 증가한 이후에 조금 더 후반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밀로이드 펫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해계학과에서 임상 세팅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타우팩 같은 경우는 연구 검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 접근성이 아밀로이드 펫이 더 좋습니다. 네, 강성희님, 치매를 일찍 발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과거에는 치매를 조금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치매 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치매 치료 약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반에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라면 레켄비아 같은 항아밀로이드 치매 약을 고려를 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모르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병리가 확 진행이 돼서 MRI상 뇌 피질이 망가지고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앞서 소개해드린 중강도 운동이나 지중해 마인드 다이어트라든지 또 어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서 치매 발병 시기를 몇 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매님, MRI와 CT랑 뭐가 다른가요? 기존 뇌 검사랑 팩 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MRI와 CT는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검사고요. 팩 검사는 해외학과에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MRI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고 자기장으로 평가를 하고 CT는 방사선원이 환자 몸 밖에 있는 기계에 있고요. 펫은 방사선이 나오는 주사를 맞고
그 약물이 뇌로 섭취가 되기 기다렸다가 검사를 하는 검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유익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치매를 예방을 하고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가이드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